우지는 범죄자가 다니었다. 국가가 부른 일이 없는 아들들이었다. 적을 죽이라도 따니 자부를 죽이라도 돼. 이제는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우리는 무장공비가 아니다. 내 진짜 이나은 인천항에서 100길로 20km. 지도 위에는 점 하나로 남은 작은 섬 실미도가 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해변은 한때 지옥의 비명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1968년 서슬 퍼런 냉전의 그림자 속에서 31명의 사내들이 이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번호표를 달아주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하늘에게도 비밀로 해야 했던 존재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평양 주석궁의 목을 베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화해라는 이름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은 섬에 갇힌 이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애국자로 길러졌으나 어느 순간 국가의 가장 수치스러운 흉터가 되어버린 사람들. 오늘 우리는 먼지 쌓인 국방부의 기밀 서류를 넘겨보려 합니다. 무장공비라는 가짜 이름 속에 숨겨졌던 평범한 청년이자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31명의 진짜 목소리. 기록이 침묵했던 1154일간의 대서사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핏빛 겨울의 약속 684의 탄생. 1968년 1월 21일의 밤은 유난히도 시렸습니다. 청와대 뒷산 자아문 고개에 울려 퍼진 총성은 평온하던 서울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원 31명이 대통령의 목을 베기 위해 서울 도심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생포된 김신조의 일갈은 남한 사회를 거대한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박정희의 목을 따러왔소. 이 한마디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과 북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적인 응징을 결심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평양 주석궁을 똑같이 피로 물들이겠다는 서슬 퍼런 복수국이 서막을 올린 것입니다. 그해 4월 중앙정보부의 주도 아래 공군 산하의 특수부대가 비밀리에 창설됩니다. 부대 명칭은 창설 연도와 달을 딴 684부대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북한 주석궁에 침투하여 김일성을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박을 위해 나라가 선택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훗날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저 죽음을 앞둔 사형수들 뿐이었을까요?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기록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31명의 대원 중 상당수는 사형수나 무기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역에서 껌을 팔던 소년이었고 시장통에서 지게를 찌던 청년이었으며 기술을 배워 잘 살아보겠다던 평범한 시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모집책들의 감언이설은 달콤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면 장교로 임관시켜주겠다. 혹은 막대한 보상금과 함께 앞날을 보장해주겠다. 가난과 소외에 지쳐있던 청년들에게 그 제안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어떤 이는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어떤 이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씻기 위해 기꺼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검은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항에서 100길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해의 외딴 섬 실미도였습니다. 섬에 발을 딛는 순간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이름 대신 가슴에 박힌 것은 1번부터 31번까지의 차가운 번호였습니다. 사회에서의 사연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모두 육지에 두고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서슬 퍼런 칼날 같은 교관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사람이 아니다. 오직 김일성의 목을 따기 위해 길러진 살인 병기일 뿐이다. 지휘관의 일갈은 섬 전체를 울렸고 그날 이후 실미도의 파도 소리는 비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는 차디찬 바닷바람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제2장 지옥의 섬,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다. 실미도에서의 하루는 죽음과의 사투였습니다. 훈련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매일같이 시험했습니다. 새벽 4시, 잠을 깨우는 것은 부드러운 햇살이 아니라 교관들의 몽둥이와 고함이었습니다. 대원들은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섬의 가파른 산등성이를 수십 번씩 오르내렸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온몸에 피고름이 맺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처지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매질이 가해졌고 나고자는 곧 쓸모없는 부속품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대원들이 받았던 훈련의 강도는 일반 특수부대의 서너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바다 위에서의 훈련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한겨울 얼음장 같은 바다에 던져진 채 수시간을 견뎌야 했고 칠흑 같은 밤에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침투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훈련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는 대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밀이라는 명목 아래 그들의 죽음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섬 안에서 죽은 이는 그저 조용히 해변의 모래사장 아래 묻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편지 한 장 전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사망함. 이 짧은 문장조차 허락되지 않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죽음들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교관들은 대원들을 철저히 세뇌시켰습니다. 동료는 힘이 되어줄 형제가 아니라 함께 사륙의 현장으로 뛰어들 부품일 뿐이었습니다. 음식은 늘 부족했고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원들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섬에 사는 뱀이나 쥐를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훗날 생존 기간병들의 증언은 당시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그곳엔 법도 없었고 인권도 없었다. 오직 살아서 섬을 나가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을 뿐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대원들은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그들을 버려진 번호로 취급할 때 그들은 몰래 서로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나는 충청도에서 온 누구다. 살아서 돌아가면 꼭 소주 한잔 하자. 그런 무언의 약속들이 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살인이었지만 그들이 꿈꾼 것은 역설적으로 평범한 삶으로의 복귀였습니다. 김일성을 죽이고 돌아오면 비로소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신락 같은 희망이 684부대원들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버티게 한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에서 피와 땀을 쏟는 동안 섬 밖의 세상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3장 멈춰버린 시계, 버려진 사냥개들. 섬의 시간은 멈췄지만 육지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970년대가 밝아오자 냉전의 기류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의 등장이었습니다. 어제의 적과 오늘의 친구가 뒤바뀌는 비정한 국제 정치의 논리였습니다. 한반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고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을 피로 물들이려던 684부대의 존재는 이제 정권의 자랑이 아니라 감춰야 할 치부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관심은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섬으로 들어오던 보급선은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반찬은 사라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짠지만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대원들은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훈련의 목적도 복귀의 희망도 흐릿해졌습니다. 한때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던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이 끝나면 삶아먹힐 사냥개 신세임을 깨달았습니다. 섬을 가득 채웠던 투지는 어느새 서늘한 냉소와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교관들과 대원들 사이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교관들 역시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더 잔인한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사소한 잘못에도 몽둥이가 날아왔고 인간 이하의 모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의 눈빛은 예전처럼 겁에 질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섬의 분위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늪에서 비극은 소리 없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굶주림과 광기 속에 피어난 반란의 싹. 지옥 같은 3년의 세월이 흐르며 31명이었던 대원은 2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해 숨졌고 누군가는 탈출을 시도하다 사살되었습니다. 동료의 시신을 직접 묻어야 했던 남은 자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죽으러 왔지 동료를 죽이러 온 게 아니다. 대원 중 한 명의 가슴 속에서 시작된 이 외침은 곧 모두의 공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실미도는 더 이상 애국의 성지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1971년 여름 섬 안의 굶주림은 극에 달했습니다. 보급이 끊긴 상황에서 대원들은 풀뿌리를 캐먹으며 연명했습니다. 반면 기관병들은 자신들만의 창고에 술과 음식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불공평한 고통은 분노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모여 앉아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앉아 죽느니 청와대로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자. 그것은 반역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관병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기고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손에 쥐어야 할 것은 김일성의 목이 아니라 자신들을 가두고 기만한 국가를 향한 총구였습니다. 대원들은 자신들이 배운 살인 기술을 이제 자신들을 만든 창조주를 향해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의의 순간 섬의 밤바다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내일이면 동료였던 이들의 피로운 물들 해변 위로 차가운 달빛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5장 1971년 8월 23일 피해 서막 새벽 6시 실미도의 정적을 깨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기관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대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인간병기로서의 기술은 너무나도 완벽했고 잔인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교육대 본부는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대원들은 무기고를 점령하고 칼 대신 총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들이 평양 주석궁 침투를 위해 그토록 아꼈던 실탄들이 이제 아군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기관병은 섬 구석구석으로 도망쳤지만 대원들의 추적은 집요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다. 너희는 우리를 버렸다. 광기에 휩싸인 외침이 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지휘관이었던 교육대장마저 대원들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섬은 삽시간에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고 농담을 주고받던 이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대원들은 섬을 빠져나가기 위해 발동선을 탈취했습니다. 인천 소무이도를 거쳐 인천항으로 향하는 뱃길 위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섬 밖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으며 이 길의 끝에는 오직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지워버린 세상에 대고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고 소리치기 위해 24명의 사내들은 연기자욱한 실미도를 뒤로하고 인천으로 진격했습니다. 제6장 인천 상륙과 버스 탈취, 서울을 향한 질주 1971년 8월 23일 오전 12시 정각 실미도를 탈출한 24명의 대원들은 마침내 인천 옥년동 해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의 옷은 이미 동료와 기관병들의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서늘한 총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버린 조국을 향해 그 비정한 침묵을 깨부수기 위해 스스로 길을 만든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해안가에서 마주친 민간인들은 총을 든 사내들의 모습에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대원들은 곧장 인천발 서울행 시외버스를 가로막았습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대원들은 버스에 올라타 외쳤습니다. 우리는 북괴군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청와대로 가서 억울함을 풀어야겠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엔진 소리와 승객들의 울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버스는 서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버스 뒤로 경찰차들의 사이렌 소리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의 무장공비가 또다시 침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라디오와 TV에서는 긴급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인천에서 무장공비들이 버스를 탈취해 서울로 진입 중이니 시민들은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문장의 오보가 대원들의 가슴에 마지막 대못을 박았습니다.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국가가 이제는 자신들을 아예 적군으로 낙인 찍어버린 것입니다. 버스 안의 대원들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을 들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공비라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영등포 진입로에 다다랐을 때 군과 경찰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버스 유리창은 쏟아지는 총탄에 박살이 났고 타이어는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그들에게 두려움은 사치였습니다. 대원들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자신들은 차창 밖으로 총구를 내밀어 응사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생명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3년 동안 갇혀있던 섬에서 나오며 가졌던 유일한 목표, 대통령에게 직접 우리를 왜 버렸느냐고 묻고 싶다는 그 일념 하나가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제7장 대방동 로터리, 멈춰선 버스 안의 절규. 오후 2시 15분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유한양행 빌딩 앞. 질주하던 버스는 군 전차와 바리케이드에 막혀 멈춰섰습니다. 타이어는 모두 터졌고
버스 몸체는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군경의 포위망은 겹겹이 쌓였고 수천 발의 총탄이 버스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버스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대원이 총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었고 승객들의 비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684부대원들이 꿈꿨던 청와대행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단 몇 킬로미터를 남겨두고 길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자 대원들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투항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투항하는 순간 자신들이 겪었던 진실이 영원히 묻힐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한 대원이 주머니에서 피 묻은 종이와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창 밖으로 보일 수 있도록 버스 벽면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이름, 고향, 그리고 짧은 유언이었습니다. 훗날 기록에 따르면 대원들은 죽기 직전 자신들의 이름을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1번 누구다. 나는 5번 누구다. 그 번호로 불리던 세월을 씻어내고 인간으로서 죽고 싶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대원들은 가지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죽어서도 함께하자. 버스 안에서 나지막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애국가를 불렀고 누군가는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윽고 거대한 폭발음이 대방동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터진 수류탄은 20여 명의 대원과 승객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버스는 검게 그을린 채 멈췄고 그 안에는 더 이상의 비명도 분노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금속 파편과 찢겨진 육신들만이 국가가 외면한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폭발 직후 버스 주변은 피바다를 이루었으며 대원들의 소지품 중에는 훈련 중 찍었던 낡은 사진과 가족에게 미처 보내지 못한 편지 뭉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국가가 필요할 때 부르고 필요 없어지자 버린 평범한 청년들이었을 뿐입니다. 대방동 로터리의 뜨거웠던 아스팔트는 그렇게 31명의 꿈과 원망을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제8장 국가의 거짓말, 무장공비가 된 아들들. 사건 다음 날 정부의 공식 발표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국방부는 대방동 버스 폭파 사건의 주범들을 군 특수범 또는 무장공비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들이 국가에 의해 선발되어 훈련받은 우리 군의 특수부대였다는 사실은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정부는 실미도라는 섬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고 대원들의 기록을 소각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통지서조차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실미도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은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TV에서 흘러나오는 무장공비 소탕 뉴스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 공비가 자신의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기관은 살아남은 4명의 대원에게 가혹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부상당한 몸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졌고 1972년 3월 소리 소문 없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재판 기록조차 기밀로 분류되어 수십 년간 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는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반역으로 포장하여 명예를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실미도에서 죽어간 31명은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3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양심 있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2006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비로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공비가 아니었다. 국가에 의해 희생된 우리 부대원이었다. 이 당연한 한마디를 듣기 위해 부모들은 백발이 되었고 동생들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유해는 어디에 묻혔는지 온전히 확인되지 않은 채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기록은 승자의 전유물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침묵 속에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실미도 684부대의 비극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어디까지 희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을 덮기 위해 권력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거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미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죽음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국가가 국민의 이름을 빼앗고 소모품처럼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들의 진짜 이름을 역사의 페이지에 새겨넣기 위함입니다. 재구장 30년의 침묵을 깨고 마이너스 유가족들의 눈물겨운 추적. 대방동의 불길은 꺼졌지만 유가족들의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부모들은 아들의 소식을 묻기 위해 관공서를 헤매고 군부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군대에 간 적이 없다. 혹은 국가 기밀이니 더 이상 묻지 마라. 국가가 아들을 데려갔는데 이제는 그 존재조차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탈취한 버스에서 죽은 무장공비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디선가 비밀 임무를 수행하다 돌아오겠거니 믿으며 대문에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의 서슬 퍼런 공포 정치 속에서 실미도는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사건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웃들의 눈총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빨갱이의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누명은 남겨진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자식들은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했고 형제들은 연좌제의 그늘 아래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흙으로 덮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묻혀있던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03년 개봉한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1000만 관객의 가슴을 울린 영화 실미도는 전 국민에게 이 비극을 알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이 눈물을 흘릴 때 유가족들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저게 내 아들의 이야기였구나. 저 지옥 속에 내 동생이 있었구나. 영화는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투쟁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실미도 희생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내 자식의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달라. 그들의 절규는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국방부의 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6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지 쌓인 창고 속에서 684부대의 명단과 훈련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원들이 사형수가 아니라 평범한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조사를 맡았던 위원들은 기록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었을까? 보고서에는 대원들이 겪었던 가혹행위와 보급 중단, 그리고 은폐 과정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은 무장공비의 굴레를 벗고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을 안아줄 부모 중 상당수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제10장 기록 너머의 진실 마이너스 이름 없는 무덤 앞에 바치는 헌사. 경기도 벽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뒤편 언덕. 그곳에는 이름도 없이 번호만 적힌 초라한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실미도에서 살아남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4명의 대원이 묻힌 곳입니다. 그들의 무덤 앞에는 비석 대신 자풀만이 무성했습니다. 국가에 의해 길러지고 국가에 의해 버려지고 끝내 국가에 의해 목숨을 잃은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2017년 사건 발생 46년 만에 이들의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흙 속에서 나온 것은 낡은 군화 조각과 녹슨 단추, 그리고 고통스럽게 굽어버린 뼈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684부대원이라는 번호 대신 진짜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기풍, 강신욱, 박응찬.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지키지 못한 약속과 돌아오지 못한 청춘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하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싶었던 우리 이웃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이 휘두른 폭력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저항은 자신들이 여기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실미도의 비극은 끝났지만 그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생명은 어디까지 희생될 수 있는가?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실미도 31명의 사내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청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국가가 국민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벽제 납골당에 안치된 유해들 앞에 놓인 하얀 국화꽃은 이제야 그들에게 평화를 전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번호가 아닌 당신의 이름으로 편히 쉬십시오. 그들의 영혼은 칠흑 같던 서해의 바다를 건너 이제야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록이 지워버린 침묵의 시간들을 우리는 이 대본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억으로 다시 채워 넣습니다. 이 이야기는 50년 전의 낡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진실을 독점하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의 경고입니다. 실미도의 파도 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억울한 죽음은 잊히지 않으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154일간의 처절한 기록, 그리고 30년의 긴 침묵을 넘어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록 너머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 것은 그 어떤 명령보다 고귀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무게였습니다.